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19명으로 닷새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83명으로 어제보다 2명 줄었지만 여전히 500명을 넘보며 증가 추세입니다. 첫 소식 유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4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다치를 기록했던 어제 485명보다 2명 줄었습니다. 9일 연속 400명대의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500명까지는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20명으로 평균 치명률은 0.78%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남성이 11명, 여성이 9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일요일보다 195명 많은 2,419명입니다. 닷새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969명, 경기 797명, 인천 155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어제 하루 진행된 검사는 모두 10만 5천여 건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4,009만 9천여 명입니다. 접종 완료율은 78.1%,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90%를 넘겼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81.7%, 18세 이상 기준으로는 93%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고령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하며 돌파 감염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나흘 앞두고 청소년 관련 방역 활동도 강화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집단 생활이 많은 만큼 되도록 백신 접종을 받아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후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확진자 수 증가세도 증가세지만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예요. 예, 위드 코로나 시대는 일단은 코로나 공존하기 위해서는 치명률 또 중증 환자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만 보호할 수 있으면 코로나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9일 연속 앞에서 보신 것처럼 9일 연속 400명대를 보이고 있고 어제 483명. 정부는 500명까지는 안정적으로 중환자를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늘어날 경우 500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병상 가동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제 75%를 넘었었고요. 네. 또 수도권이 73%. 그래서 아직도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70%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0% 이상의. 최근에 위중증 환자의 특징을 보면 고령층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위중증은 고령층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60세 이상이 현재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령층은 일단 백신의 효과가 일단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백신의 효과 자체가 떨어지는 데다 네. 상반기에 일찍 백신을 맞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백신 효과가 떨어져서 최근에 고령층 확진자 비율이 훨씬 많이 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위중증 환자의 수가 또 느니까 이게 또 막을 수 없는 일인지 연일 2자릿수의 사망자 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는 32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어제자로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2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사망하신 분들은 모두 60세, 60살 이상이었습니다. 앞서 위중증 확진자가 82%라고 했으니까 고령층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제 위중증에서 고령층이 많다면 그 고령층은 사망의 위험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망자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날씨도 이제 계속 추워지고 앞으로 이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계속 늘어나는 추세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기 전부터 확진자 규모가 좀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단계적 일상 회복 지금 2주가 됐잖아요. 확진자 규모가 이제 2,000명대로 올라섰는데 확진자 규모가 커진 1, 2주 뒤에 이제 중환자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주가 지났으니까 중환자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최근에 1.2에서 1.07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요양시설 부스터샷이 시작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 감염 재생산 지수 또 요양시설 부스터샷 효과가 나타난다면 현재 확진자 규모라면
1, 2주 내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먹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에는 언제쯤 들어오게 될까요? 애초 정부에서 2월부터 도입하겠다 했지만 이걸 당기겠다고 일단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40만 4천 명분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데 MSD라고 해서 머크사 또 화이자사가 각각 먹는 치료제를 개발한 상태고 임상시험 끝내고 지금 이제 승인 단계인데 머크사는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50% 줄여주고 화이자사의 경구 치료제는 89%나 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약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약 처방이 된다면 고령층의 고위험군 위주로 처방이 될 거고요. 약물의 효과가 이제 괜찮다면 중증 예방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우리 청소년들의 접종 진행 상황이 이제 궁금해지는데 정부가 청소년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어요. 처음에는 강력 권고하지 않았지만 그제 좀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감염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2살에서 17살 1차 접종이 현재 30% 미만입니다. 또 12살에서 15살 사전 예약이 33%에 그쳐 있는 상태라서 전체 그 인구의 3분의 1도 아직 1차 접종을 맞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게 그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언젠가는 거의 다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청소년은 큰 증상이나 뭐 중증까지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다른 분한테 옮길 수 있거든요. 특히 가족 내 전파에서 고령층에게 옮기게 되면 더 그 중증 화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12살에서 17살 청소년도 강력하게 접종을 받을 것을 정부는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싱가포르 상황은 어떻습니까? 싱가포르는 이제 세계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 확진자는 뭐 3, 4천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접종 완료율이 85%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는 추가 접종을 또 일찍 시작해서 추가 접종 부스터샷도 전 인구의 20%가 현재 접종을 마쳤습니다. 싱가포르도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폭증했는데 뭐 한 달 전까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3, 4천 명이 나오던 게 최근에는 2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또 재생산 지수로 1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10월 말에는 상당히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5%까지 치솟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면서 66%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는 3개월 이상 치명률을 0.2%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도 현명하게 위드 코로나 잘 지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흘째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돌면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낮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참관합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거제 대우조선소 노동조합과 경영진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노조가 반대하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즉흥적인 약속은 하지 않겠지만 구조조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원들과 민생버스에서 만난 뒤 경남 사천에서 간담회를 엽니다. 이어 경남 거창 적십자병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거창 군민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낮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참관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운동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중과의 소통도 고려한 행보라고 윤 후보 측은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오늘 오전 SNS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아예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주당의 연정 의지는 신뢰하지 않는다며 정의당 주도의 책임 연정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천안함 전후회의 공개 질의에 답한다며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광양항에 중국에서 출발한 산업용 요소가 도착했습니다. 차량에 쓰이는 요소도 차례대로 들어올 예정인데 주유소에 유통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용 요소 2,900여 톤을 실은 선박이 광양항에 들어옵니다. 중국을 떠난 지 사흘 만입니다. 수출 계약이 끝났지만 중국에 묶여 있는 18,000여 톤과는 별도의 물량입니다.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차량용 요소는 오는 19일 우선 300톤 물량이 중국에서 출항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올 물량과 베트남 등에서 추가 계약한 요소까지 합하면 5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주유소 공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주유소는 물류 수송 차량의 안에 최대 10리터씩 소량만 넣어주며 버티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며칠 뒤면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주말인데도 요소수 구입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소수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요. 글쎄 저희도 답답해요. 언제 풀어줄지.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일어나 한다는 정부 조치가 나왔다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 입장은 황당하죠. 당장 없는데 들어오지도 않는데 무슨 3개월, 5개월 확보만 하면 뭐예요. 풀어놓지를 않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죽겠어요. 정부는 급한 대로 주유소 100곳에 약 3일치 분량 요소수 180만 리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쯤 전국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을지 정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품귀 현상이 곧바로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구속 뒤 3번째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를 불러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을 오는 22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이때까지 배임 혐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세계 각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기금을 2배로 늘린다는데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점검합니다. 한재우 기자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약 200개 참가국들이 진통 끝에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했습니다. 우선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 인도 등이 끝까지 저항해 초안에 비해 문구가 많이 완화됐는데 특히 인도의 반발이 거세 석탄 발전 중단이 감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각국은 내년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5도에 맞게 다시 낸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And it emphasizes the urgent need to accelerate our efforts to turn targets into actions to keep 1.5 within reach. And that work must start now. 참가국들은 조약에서 부유한 나라들이 연간 1,000억 달러, 약 118조 원의 기후기금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2025년까지 시급히 금액을 높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온난화로 인한 피해에 적응해야 하는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파리협정 6조인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채택돼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이 마침내 완결됐습니다. 이는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 투명하고 통일된 국제 규범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산림 파기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는 산림 토지 이용 선언과 이 기간 메탄 배출량도 30% 줄이는 국제 메탄 서약도 나왔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큰 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샤르마 의장은 위태로운 승리다. 이번 합의는 각국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한정호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어제 2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시도 참가자 전원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오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 인근 차로가 집회 참가자들로 꽉 찼습니다.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이 평화시장이 있는 동대문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광화문에 신고한 집회를 금지하고 여의도 공원도 경찰 차벽에 가로막히자 동대문으로 모인 겁니다. 민주노총은 51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고 성토했습니다. 인간의 막천원의 사벽과 불통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회 금지 조치도 비판했습니다. 위더 코로나를 하면서 유독 노동자 민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2시간 만에 끝났고 참가자들은 경찰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열린 최대 규모 집회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도 경찰도 마스크는 잘 착용했지만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지하철역에선 전동차가 한때 서지 않았고 집회가 열린 동대문 일대에선 교통 혼잡이 일어났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근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이익이 뭔지 모르지만 이슈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경찰은 집회 금지 통보를 위반한 불법 집회라며 주최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참가자 전원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도 여주의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직원과 투숙객들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직원 숙소 한 동이 전소됐고 캠핑장 투숙객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불이 난 숙소에는 직원 15명이 있었지만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정리해드립니다. 상생 지원금의 일환이었던 카드 사용 캐시백 지급이 시작되고 물가 동향과도 관계 깊은 생산자 물가 지수도 공개됩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월과 11월 진행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 카드 캐시백이 월요일부터 지급됩니다. 1,5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정부는 첫 달 캐시백 규모가 3,800억 원 내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캐시백 대상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월 사용액이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의 평균액보다 3% 이상 더 많은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3%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목요일에는 통계청의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2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는 전체 가계 평균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6.3%나 줄었었습니다. 상위 20%가 1.4% 증가한 것과 대비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3분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19일 금요일에는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은행들의 이자 올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예금 금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최고 연 4%,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금과 적금이자는 평균 연 1%대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의 계속된 규제로 은행들은 대출 금리는 부쩍 올렸지만 예금이자는 조금 조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은행의 수익, 7월에서 9월 사이 예대마진은 2%포인트를 웃돌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상식선에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같이 올려줘야죠. 물론 당연히 대출금리랑 예금리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야 되지만 그게 너무 격차가 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4대 금융그룹의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도 1년 전보다 최대 15%까지 늘었습니다. 관련해 은행들의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일주일 새 10,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도 예금 금리와 차이 나는 이유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의 금리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단순하게 예대마진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거는 이미 사실과 조금 맞지 않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개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가상금리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 달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캐나다와 미국 출장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지난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처음 해외 출장에 나서는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김포공항에서 전세기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미국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 관련 신규 투자를 결정짓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미국 파트너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모더나 측 관계자를 만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모더나 본사 소재지인 보스턴에 갈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접종을 받은 뒤 불필요한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의료 영상 검사는 중증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긴 쉽지만 자주 촬영하면 오히려 방사선에 노출돼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5살 이모 씨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일주일 뒤 아랫배가 아파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추천하지 않았지만 부작용이 아닌가 걱정이 돼 복부 CT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응급실에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 때문에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CT를 요구해서 찍는 경우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 비해 의료비 본인 부담이 적은 우리나라에선 의료 영상 촬영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합니다. 일례로 35살 이하 여성에게는 유방 촬영술이 추천되지 않지만 건강검진에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전신 암 검사인 펫CT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통증에도 검사가 남발되며 CT 시행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CT 시행 건수가 5번째로 많습니다. 복부나 펫CT를 찍을 때마다 피폭되는 방사선 양은 1년 동안 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 양의 3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방사선 검사 피폭량은 2019년 기준 2.42mSv, 유럽 평균 0.97mSv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 같은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꼭 필요해서 하게 된다면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도의 방사선을 소량으로만 사용을 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과도한 촬영과 처치로 의료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료 지침을 만드는 등 자정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보건당국이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의 확산과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부터 봄까지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라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생존 가능하며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어패류나 채소류 등의 음식물이나 지하수 등을 마셨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먹고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할 때 단속 카메라가 있는 데서만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제한 속도를 넘겨 운전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과속 운전을 고정식 단속 카메라로만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경찰이 암행 순찰차를 도입했습니다. 보도 이유민 기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승용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차량이 속도를 위반하자 경고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단속 중입니다. 스타트 눌러주세요. 차량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을 잡아내는 암행 순찰차입니다. 앞으로 좀 낮춰서 운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차선을 바꾸며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시속 176km나 됩니다.
차량에 장착된 장비는 이렇게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속도와 번호판을 기록합니다. 블랙박스 영상하고 똑같이 보신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얹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에서 과속 사고가 날 때 사망자가 나올 확률은 25%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의 4배가 넘습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의 도입으로 이런 고속도로 과속 사고가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이후에 다시 과속을 하는 소위 캥거루 운전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경찰이 이달 도입한 암행순찰차는 모두 17대. 우선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40km 더 빠르게 달리는 차량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뒤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암행순찰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스케이트장을 겨울에 개장하려면 8월부터 운영업체를 모집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당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여부가 불확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으로 위드 코로나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스케이트장을 주로 찾는 데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문을 닫아야 해서 고심 끝에 이번 겨울에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한 주보다는 추위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겠는데요. 0도 안팎에 머물렀던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는 5도 안팎에서 출발하는 날이 많겠습니다. 또 낮 기온의 경우 날이 갈수록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15도 안팎에 머무르겠고요. 10도 아래에 머물렀던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추위가 한층 누그러진 느낌이 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공기도 깨끗한 편입니다. 다만 서쪽에서 오늘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제주도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날이 많이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 바람도 다소 불고 있는데요.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청주, 광주 17도, 대구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이 때문에 대기가 전반적으로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